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2025년은 정말 뜨거운 한 해였죠? 네, 정말 그랬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니까요. 맞아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술주로 정말 큰 수익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AI가 이끄는 상승장에 환호했죠. 근데 늘 그렇듯 파티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미래를 내다보는 게임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의 영광은 잠시 잊고요. 27년 경력의 한 투자 분석가가 내놓은 2026년 시장에 대한 10가지 대담한 예측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뭐 작년 성장 동력의 심장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부터 사상 최대 IPO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시장의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예측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2026년 주요 주가 지수가 모두 최소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에 진입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작년에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의 예측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예측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요? 어떤 거죠? 바로 그 실러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 KP 비율이라고도 부르죠. KP 비율. 네. 노벨상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그 지표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평균 이익이랑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시장에 얼마나 거품이 꼈는지 보여주는 아주 신뢰도 높은 지표거든요. 그 지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주식시장이 지난 155년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5년이요? 네. 유일하게 이보다 더 비쌌던 시기는 닷컴 버블 붕괴 직전 딱 그때뿐이었어요. 와, 155년 역사상 두 번째라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좀 비싸다는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진 통계적 경고 등이 아주 밝게 켜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하기 힘든 신호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 KPA 비율이 30을 넘었던 5번의 경우 시장은 예외 없이 20%에서 최대 89%까지 폭락했습니다. 89%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 연준이라는 든든한 구원 투수가 등판하잖아요. 근데 이번 예측에서는 오히려 연준이 시장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점이 이번 하락 예측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연준의 FOMC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건 늘 있는 일 아닌가요? 이게 왜 유독 지금 35년 만에 나타난 이례적인 신호라고까지 봐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의견의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네.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 소수 의견이랑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적 소수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이 한 회의에서 같이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한 명은 왼쪽으로 꺾으라고 소리치고 다른 한 명은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소리치는 그야말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인 거죠. 와, 지난 35년간 이런 일은 단 3번뿐이었는데 최근 2달 사이에 2번이나 발생했어요. 2달 사이에 2번이나요? 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고평가된 시장, 그리고 방향을 잃고 내부 분열을 겪는 연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소환될 거라고요? 네,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암울한데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에서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죠. 경기는 침체돼서 실업률은 오르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겠네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안 그래도 나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실업자가 늘어나고요.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그렇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이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이렇게 세 가지 거시경제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파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불안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작년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 거품이 터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눈에 띄네요. 미래지술의 총화로 불리는데 벌써 거품 붕괴라니요. 지난 30년간 세상을 바꿀 만한 거의 모든 혁신 기술은 초기에 거품 붕괴를 겪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인터넷, 유전체학, 3D 프린팅, 심지어 AI까지도요. 투자자들이 신기술의 잠재력에 열광한 나머지 그 기술이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양자 컴퓨팅도 그 길을 따라갈 거라는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겠죠? 네, 바로 그 비현실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아이온큐나 리게티, D-Wave 퀀텀 같은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 매출 비율, PS를 한번 보세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각각 143배, 860배, 305배에 달해요. 잠깐만요. 860배요? 매출의 860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바로 그게 거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 현재 실적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의 꿈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유망 기업도 PS 30배 이상을 장기간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30배도 아니고 860배라니. 네,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양자 컴퓨팅뿐만이 아니네요. AI 혁명의 상징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엔비디아마저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4위로 내려올 것이라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이요? AMD 같은 외부 경쟁사가 아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외부 경쟁사를 걱정하지만 진짜 위협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로부터 온다는 분석입니다. 고객이 경쟁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과 GPU를 개발해서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물론 아직은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지만 이들이 자체의 칩 사용 비중을 늘릴수록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역시 거품 붕괴 가능성이군요. 네. 앞서 이야기한 거시경제 불안이나 양자 컴퓨팅 거품 붕괴와 맞물려서 만약 AI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인프라의 핵심인 하드웨어를 파는 엔비디아는 그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거인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을 들으니까 작년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분석가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어디서 찾을 거라고 보나요? 바로 소비재 주식, 그중에서도 특히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요? 네. 현재 S&P 500 기술주의 미래이익을 기반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7배가 넘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주식은 21배 미만이에요. 아, 밸류에이션 차이가 꽤 크네요.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격차가 크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군요. 확실히 시장이 불안하면 저부터도 화려한 신기술보다는 매일 쓰는 치약이나 커피를 만드는 회사 주식에 더 눈길이 갈 것 같긴 하네요. 바로 그 심리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건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씻어야 하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수요가 꾸준하죠. 그래서 올해는 화려한 기술주보다 든든한 필수 소비재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거시경제의 경고등과 기술주 섹터의 지각 변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생존 전략과 정치 변수에 대한 예측으로 넘어가 보죠. 네. 소셜미디어의 거인 메타 플랫폼스가 올해 주식 분할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네. 주식 분할은 보통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부담스러울 때 하죠. 그렇죠. 한 주에 몇백만 원씩 하면 사기 힘드니까요. 맞습니다.
주식수를 늘리고 주당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10대 1로 주식을 분할했던 넷플릭스가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여러 빅테크 기업 중에 메타를 지목한 걸까요? 메타는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주식 분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아, 정말이네요. 하지만 실적이나 플랫폼의 영향력에 보면 주가 상승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치앱을 합쳐서 하루에 35억 4천만 명이 사용하는 압도적인 플랫폼이고요. 35억 명이요? 와. 네, 이를 바탕으로 한 광고 수익과 막대한 현금 보유량은 매우 튼튼한 기초 체력을 보여줍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 분할 가능성도 매우 현실적이라는 분석이죠. 기업들이 현금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예측도 있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돈으로 시장에 풀린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요. 네. 가장 큰 효과는 주당 순이익 EPS를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억을 벌었고 총 주식수가 1억 주라면 주당 순이익은 1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자사주 2천만 주를 사서 소각해버리면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총 주식수가 8천만 주로 줄어서 주당 순이익은 125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 늘어난 건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더 튼튼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거 일종의 화장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경제가 불확실해서 신규 투자나 M&A를 망설이게 될 때 기업들은 남는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인세율이 1939년 이후 최저 수준인 21%까지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쌓아뒀거든요. 그 자금이 올해 자사주 매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예측으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기업 실적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모든 수입품의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 이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이 정책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2018년과 2019년의 대중국 관세 사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때 결과가 어땠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시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국 기업들은 고용, 생산성, 매출, 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 다 안 좋아졌군요. 네.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제조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기업들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관세 탓으로 돌릴 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내부의 경영 실패보다는 외부 요인, 특히 예측하기 힘든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게 훨씬 손쉬운 방법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미 과거 데이터가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2026년의 부진원 실적 발표의 원인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예측입니다. 앞선 예측들이 다소 어두웠다면 마지막은 정말 스케일이 큰데요. 네. 바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즉 IPO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IPO 최대 규모 기록은 2019년에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조달한 사우디 아람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40조 원이요? 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기록을 깰 후보로 오픈 AI를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딱 그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 예측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오픈 AI가 아니면 누구죠? 주인공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요? 네. 시기적인 면에서 스페이스X가 훨씬 앞서 있어요. 스페이스X는 이미 올해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해준 반면 오픈 AI는 아직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성공적으로 상장할 경우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면서 사우디 아람코의 기록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우주탐사라는 거대한 비전과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성공 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 자체는 최대 1조 달러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말 역사를 새로 쓰는 IPO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2026년은 시장 전반의 큰 변동성, 기술 분야의 거품 조정, 그리고 기업들의 방어적인 전략과 사상 최대 IPO가 공존하는 아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분석에 기반한 예측일 뿐 보장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 한 해를 움직일 중요한 힘들이 무엇인지, 어떤 변수들이 서로 얽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데 훌륭한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고평가된 자산에 대한 경계심, 기술 변화의 속도 조절, 그리고 기업과 정치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눈여겨봐야겠죠. 네, 오늘 살펴본 예측들은 저마다 흥미롭지만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할지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 규모의 IPO가 성공한다. 이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가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요? 단기적인 시장의 이런 소음 너머에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